조선 팔도에서 가장 귀한 흙이 모여 왕실의 품격을 빚어내는 곳, 경기도 광주 사홍원 분원의 새벽입니다. 아직 해는 지평선 아래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고 산땡성이를 차고 내려온 짙은 안개만이 가마터의 거대한 굴뚝 사이사이를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습니다. 신발끝이 닿는 곳마다 밤새 내린 이슬에 젖은 진흙이 질척이며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 눅눅한 무게감은 마치 대지가 이방인의 출입을 거부하듯 끈덕지게 달라붙죠. 사방에는 어제 끄지 못한 가마에서 피어오른 매캐한 장작 탄내와 계곡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물비린내가 묘하게 뒤섞여 흐릅니다. 마당 가득 줄지어 늘어선 수천 개의 백자들은 새벽의 희미한 빛조차 투과시키지 못한 채 거무죽죽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밤새 누군가의 무덤 앞에 세워진 석상들처럼 기괴한 정적을 자아냅니다. 조선의 기품을 상징하는 그릇들이 오늘따라 왜 이토록 서늘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 정적은 곧 안개를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비명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저 산비탈 쪽 폐가마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디부를 뒤집어 쓴 채 등불을 들고 하나둘 모여듭니다. 그때 공포로 얼어붙은 군중 사이를 거칠게 헤치며 한 사내가 나타납니다. 전직 차코갑사 출신의 무명입니다. 그는 바위처럼 단단한 어깨로 사람들을 밀쳐내며 길을 만듭니다. 햇볕에 그을려 짙은 구릿빛을 띠는 그의 피부 위로 왼쪽 눈썹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깊은 흉터가 실룩거립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주변을 경계하며 허리춤에 찬 묵직한 편곤에 손을 올립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쇠도리깨에 고리가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금소금이 새벽 공기를 긴장시킵니다. 비키시오. 다들 길을 터주시오. 수사를 위해 도성에서 나오신 분이오. 죽은 자를 구경거리 삼는 것도 정도가 있지. 다들 물러나시오. 무명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아직 안개 속에서 천천히 걸어온 한 남자의 실루엣이 걸려 있습니다. 무명이 만든 길 위로 선비 이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남색 도포는 안개에 젖어 짙은 감청색으로 변해 있고 걷는 모양새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갈합니다. 그는 키가 껑충하게 크지만 살집이 거의 없어 마치 숲속에 홀로 서 있는 마른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의 창백한 피부는 안개보다도 더 투명해 보이고 예리한 칼날처럼 깎아지른 턱선은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함을 풍깁니다. 이선은 멈춰서서 콧등에 걸린 기이한 유리알, 애채를 손가락 끝으로 조용히 밀어 올립니다. 안경알이 등불빛을 반사하며 그의 가느다란 눈동자를 신비롭게 감춥니다. 이선은 잠시 멈춰서서 폐가마털하 매캐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의 미간에 미세한 주름이 잡히더니 이내 결심한 듯 사체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공포 섞인 수근거림은 그에게 그저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한 듯 그의 눈은 오직 하나, 바닥에 쓰러진 형체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선이 사체 앞에 멈춰섭니다. 그는 선비의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진흙탕 위에 무릎을 굽히고 앉습니다. 등불의 주황색 불빛이 쓰러진 최노인의 몸에 닿는 순간 이선의 눈동자가 애체 너머에서 크게 일렁입니다. 거기에 누워있는 것은 우리가 알던 인간의 육신이 아닙니다. 평생 가마 앞에서 장작을 던지고 흙을 만져 거칠고 검어야 할 도공의 피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갓 구워낸 백자처럼 하얗고 매끄러운 질감입니다. 은은한 광택마저 감도는 그 표면은 사람이 아니라 백토로 정교하게 빚어놓은 실물 크기의 인형처럼 보입니다. 이선은 숨을 죽인 채 손을 뻗습니다.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 끝이 최노인의 차가운 뺨에 닿으려다 잠시 멈칫합니다.
사체의 하얀 얼굴 위로는 두 눈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피가 턱 밑까지 두 줄기 얼룩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차가운 백자의 피부와 뜨거운 피의 흔적. 이선의 손가락이 마침내 그 딱딱한 표면에 닿자 마치 돌덩이를 만지는 듯한 둔탁한 느낌이 그의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무명아, 등불을 더 가까이 비춰라. 내 시야에 단 한 점의 어둠도 허락하지 마라. 그림자가 진실을 가리게 두어서는 안 된다. 나으리,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도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만 이건 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도자기 귀신이 노해서 사람을 그릇으로 구워버린 게 아니면 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선은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이 숙입니다. 그의 꽃끝이 사체의 살결에 닿을 듯 가까워집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냄새를 맡습니다. 안색은 더욱 창백해지고 그의 입술은 무언가 중얼거리는 듯 미세하게 떨립니다. 무명아, 세상을 보는 네 눈은 여전히 공포에 가로막혀 있구나. 이 피부를 보거라. 단순히 창백한 것이 아니다. 피부 표면 위에 아주 얇고 투명한 막이 입혀져 있다. 이건 죽어서 변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시유된 것이다. 도자기를 굽기 전 유약을 입히는 과정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어. 이선은 품속에서 돋보기를 꺼냅니다. 그는 돋보기를 애체 앞에 겹쳐대고 최노인의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샘세합니다. 유약이라니요? 사람이 옹기도 아니고 그럼 누가 산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숨이 붙어있는 사람한테 말입니다. 그 질문의 답이 이 손 안에 있구나, 무명아. 여기 최 노인의 오른손 손톱 밑을 보거라. 아주 미세한 붉은색 입자가 보이지 않느냐. 도자기에 꽃을 그릴 때 쓰는 진사다. 아주 귀하고 비싼 안료지. 이선은 손가락 끝으로 그 붉은 가루를 살짝 묻혀냅니다. 그는 그 가루를 손가락 사이에서 비벼보며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를 띱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발견한 자의 슬픈 확신입니다. 이건 그림을 그린 흔적이 아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움켜쥐거나 긁어내려다 박힌 흔적이지. 누군가 그를 백자로 만들려 할 때 그는 죽어가는 힘을 다해 범인의 옷자락이나 증거를 할퀴었을 게다. 이 하얀 저주 속에 아주 붉고 뜨거운 진실이 숨겨져 있어. 이선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그의 무릎에 묻은 진흙이 도포자락을 따라 검게 얼룩져 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저 멀리 활활 타오르는 가마터의 불꽃을 응시합니다. 그의 뒤로 무명이 묵직한 편곤을 다잡고 섭니다. 안개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사홍원 분원의 정원은 숨이 막힐 듯한 백색의 열기로 가득 차오릅니다.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정오의 햇살은 마당을 가득 채운 수천 개의 백자에 반사되어 보는 이의 눈을 시리게 만들죠. 그 모습은 마치 하얀 파도가 멈춰선 바다와 같습니다. 갓 가마에서 나와 식어가는 그릇들은 미세하게 칭칭 소리를 내며 수축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릴 법한 그 가느다란 금소금은 마치 죽은 도공을 기리는 만가처럼 사홍원 마당에 낮게 깔립니다. 이선은 그 백색의 바다 사이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의 남색 도포자락이 하얀 항아리들에 스칠 때마다 쓱쓱 하고 부드러운 마찰음이 들려오죠. 이선의 뒤를 따르는 무명의 발걸음은 어딘가 조심스럽습니다. 거구의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그는 혹여나 발길에 그릇이 깨질까 싶어 뒤꿈치를 들고 걷습니다. 무명의 허리춤에 내달린 편곤의 쇠사슬이 걸음마다 짤랑짤랑 소리를 내며 고요한 마당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사홍원의 공기는 이제 안개의 축축함 대신 흙이 구워지는 비릿한 냄새와 가마의 마른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사람이 도착한 곳은 사홍원 구석에 자리한 최노인의 수제자, 기철의 공방입니다. 공방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눅눅하고 서늘한 흙내음이 훅 하고 끼쳐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이곳은 도자기가 너무 빨리 마르지 않도록
늘 일정한 10도를 유지하고 있죠. 사방의 선반 위에는 아직 굽지 않아 진 회색을 띠는 생토 그릇들이 마치 유령처럼 어둠 속에 늘어서 있습니다. 공방 중앙, 낮은 의자에 앉아 물레를 돌리는 기철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상체는 물레의 회전에 맞춰 기묘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휙, 휙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물레의 회전음은 마치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처럼 공방 안을 가득 메웁니다. 기철의 손가락 끝에서는 젖은 흙이 철썩철썩 소리를 내며 항아리의 모양을 갖춰갑니다. 이선은 공방 입구에 멈춰서서 안경, 애체를 고쳤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기철의 둔모습을 관찰합니다. 기철의 목덜미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양새와 그리고 물레를 밟는 발끝이 미세하게 박자를 놓치는 찰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흙바닥을 밟으며 다가갑니다. 집신이 마른 흙을 지지기는 바스락 소리가 들리자 기철의 어깨가 눈에 띄게 경직됩니다. 스승이 페가마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어 온 마을이 도자기 귀신의 저주를 속삭이고 있는데 자네의 물레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군. 스승의 자리가 비었으니 그 공백을 채우려 서두르는 것인가? 아니면 저 물레가 내는 소음 속에 자네의 가슴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두려움을 묻어버리려 하는 것인가? 스승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도공은 가마 앞에서 죽는 것이 명예라고요. 저는 그저 장례를 치를 최소한의 비용과 왕실의 납품 기일을 맞추려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밤마다 페가마에서 무엇을 구웠는지 저 같은 제자가 어찌 알겠습니까? 기철이 마침내 물레에서 발을 뗍니다. 회전이 서서히 잦아들며 방 안에는 지독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기철은 흙 묻은 손을 씻지도 않은 채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이선은 기철에게 다가가 그의 곁에 섭니다. 이선은 나 없이 기철의 손등을 내려다봅니다. 손등에는 찰흙이 두껍게 말라붙어 갈라져 있지만 그 틈새로 파르르 떨리는 검지손가락의 움직임이 이선의 안경 속에 선명하게 담깁니다. 이선은 시선을 돌려 작업대 구석에 놓인 안류통들을 살핍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다른 통들과는 달리 유독 뚜껑 주변이 깨끗하고 짙은 붉은색 가루가 주변에 흩뿌려진 통 하나가 이선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진사통입니다. 이선은 긴 손가락을 뻗어 그 통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끼익 하고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공방에 울려 퍼집니다. 최 노인의 손톱 밑에 박혀 있던 것과 아주 닮은 색이군. 자네는 어제 이 안료를 쓴 적이 있는가? 어제는 그저 백토만 만졌습니다. 진사는 워낙 귀한 것이라 스승님의 허락 없이는 손도 대지 못합니다. 이선이 진사통 내부를 유심히 들여다보려던 탈라, 공방의 낡은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에 달린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요란한 발소리가 들이닥칩니다. 화려한 자줏빛 비단도포를 입은 사홍원의 관리 박판관입니다. 그는 잘 먹어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얼굴에 거들먹거리는 미소를 띤 채 부채를 탁 소리나게 접고 들어옵니다. 박판관이 움직일 때마다 그의 가슴에 매달린 옥 장식들이 서로 부딪히며 짤랑짤랑 경박한 소리를 내어 공방의 눅눅한 정적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는 코를 찡긋거리며 작업실의 흙먼지가 불쾌한 듯 향이 진하게 밴 화려한 비단 소매를 연신 휘두릅니다. 에헴, 이복의 선비. 내 허락도 없이 남의 공방에서 도공들을 겁박하는 게요. 최 노인은 평소 기력이 쇠해 골골거렸으니 귀신의 소행이든 갑작스러운 급살이든 대충 마무리하고 시신을 치우게나. 내일 모레면 도성으로 진상품을 올려보내야 하는데 이런 흉흉한 소문이 왕실의 귀에까지 들어가서야 되겠나? 이선은 진사통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허리를 펴니다. 그는 박판관의 무례한 언사에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죠. 하지만 이선의 눈은 박판관의 얼굴이 아닌 그가 휘두르던 비단 소매 끝동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햇빛 한 줄기가 창살 틈으로 들어와 박판관의 소매를 비춥니다. 그곳에 묻은 아주 미세하고 고운 하얀 가루가 반짝입니다.
이선은 안경알을 소매 끝으로 살짝 닦으며 박판관에게 한 걸음 다가갑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아지자 사홍원의 흙냄새 사이로 박판관의 옷에서 풍기는 진한 칭향 냄새가 이선의 코끝을 자극합니다. 판관 나으리, 수사의 결론은 제가 냅니다. 제 소임은 귀신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탈을 쓰고 숨어있는 인간의 죄를 밝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나으리의 그 화려한 비단 소매 끝에 묻은 하얀 가루는 무엇입니까? 도공들이 쓰는 백토라고 하기에는 입자가 지나치게 고와 보입니다만 마치 방금 막 아주 귀한 가루 안료를 만지신 분 같습니다. 이건 그냥 가마터를 지나다 묻은 것이지. 무엄하군. 한낱 파직당한 선비 주제에 어디서 감히 관리의 옷자락을 품평하는가? 자네 같은 자들이 쥐잡듯 뒤지고 다녀서 도공들이 겁에 질려 물레를 못 돌리면 그 책임을 자네가 질 텐가? 박판관은 불쾌한 데 씩씩거리며 소매를 거칠게 뿌리치고 공방을 나갑니다. 그의 가죽신이 흙바닥을 짓밟으며 멀어지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선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뒷모습을 응시합니다. 이선의 가늘게 뜬 눈동자에는 박판관이 남긴 하얀 가루의 잔상이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선은 다시 안경을 고쳤으며 흙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기철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공방 안은 다시 물레질을 시작하려는 기철의 거친 숨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이선의 표정은 이제 확신에 찬 탐정의 그것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는 곁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무명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무명아, 저 판관의 소매 끝을 보았느냐? 방금 아주 정교한 거짓말을 묻혀왔구나. 나으리, 저 판관 놈의 태도가 아주 수상합니다요. 제 경험상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놈치고 구린 구석 없는 놈 못 봤습니다. 당장 저 놈을 포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무명아. 섣부른 사냥은 짐승을 굴속 깊이 숨게 만들 뿐이다. 오늘 밤이다. 최 노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그 폐가마터. 그곳에서 한치도 눈을 떼지 마라. 범인은 자신이 빚은 그 완벽한 백자가 깨질까 두려워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선이 공방을 나서자 마당의 사열한 백자들이 다시 그를 맞이합니다. 정오의 태양 아래 눈부시게 하얀 저 그릇들 중 어느 것이 진실을 담고 있고 어느 것이 추악한 욕망을 감추고 있을까요? 이선의 푸른 도포자락이 하얀 백자들 사이를 지나 멀어집니다.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사원원을 비추고 있지만 이선의 큐리는 이미 가장 어둡고 차가운 밤의 진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원원의 밤은 낮보다 훨씬 깊고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낮에 정성껏 빚은 그릇들을 품어안은 가마터의 열기는 식었으나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농밀한 어둠입니다. 산비탈 끝자락에 위치한 폐가마터 뒤편, 무명은 아름드리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어둠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젖은 흙바닥에 스며드는 안개만큼이나 미세하고 고요합니다. 한때 험준한 산맥을 노비며 호랑이를 쫓던 차코갑사의 감각이 이제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을 향해 예리하게 곤두서 있습니다. 무명의 손에는 묵직한 편곤이 들려 있고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를 마친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사방은 지독한 정적뿐입니다. 가끔 나뭇잎이 서로의 몸을 부딪히며 내는 사르르 소리만이 들려오고 코끝을 스치는 공기는 밤이슬에 젖은 숲풀 냄새로 가득합니다. 무명은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합니다. 바람 소리인지 혹은 누군가의 억눌린 숨소리인지 모를 기묘한 기운이 숲의 경계를 파고 흐릅니다. 바로 그때 정막을 찢고 가느다란 소리 하나가 무명의 귓가를 파고듭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고 기묘한 휘파람 소리입니다. 휘, 휘. 그것은 사람의 기교라기엔 지나치게 서늘하고 바람의 소리라기엔 지나치게 일정할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가마터 구석에서 곡을 하는 듯한 불길한 선율입니다.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형체를 드러냅니다. 그림자는 소리 없이 바닥을 훑으며 최 노인이 발견되었던 폐가마 입구로 서서히 다가갑니다. 무명은 그 그림자가 가마 안쪽으로 손을 뻗는 찰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무명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정적이 일순간 깨어지며 거구의 몸이 화살처럼 튀어나갑니다. 개 섰거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발을 들이느냐? 착고납사의 눈앞에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더냐? 무명의 포호와 함께 묵직한 발걸음이 낙엽 쌓인 땅을 짓밟습니다. 콰직, 콰직 소리가 숲의 정적을 산산조각냅니다. 그림자는 놀란 기색도 없이 날렵하게 몸을 돌립니다. 무명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자 그림자는 마치 뼈가 없는 요괴처럼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합니다. 이내 그림자의 소매 속에서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단검이 튀어나옵니다. 은은한 별빛을 받은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무명의 가슴팍을 향해 쇄도합니다. 무명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편군을 휘둘러 단검의 궤적을 쳐냅니다. 챙그랑, 강렬한 불꽃이 어둠 속에서 잠시 피어올랐다 사라집니다. 무명의 묵직한 발자국이 괴한의 손목을 정확히 강타하자 괴한은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뒷걸음질 칩니다. 괴한은 승산이 없음을 깨달은 듯 품속에서 무언가를 던져 연기를 피우고는 순식간에 담장 너머로 몸을 날립니다. 무명이 담벼락까지 쫓아갔을 때 괴한은 이미 짙은 어둠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진 뒤입니다. 무명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괴한이 서 있던 자리를 살핍니다. 그곳에 싸움 도중 괴한의 품에서 떨어진 작은 유리병 하나가 흙바닥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멀리서 호롱불의 노란 빛이 다가옵니다. 이선입니다. 그의 남색 도포자락은 어둠 속에서도 기품 있게 일렁입니다. 이선은 다급해 보이는 무명과는 달리 차분하고 일정한 걸음걸이로 다가와 멈춰섭니다. 그는 무명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러 안심시킨 뒤 바닥에 떨어진 유리병 앞으로 다가갑니다. 이선은 도포 소매로 코와 입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히고 앉습니다. 그는 안경, 애체를 고쳤으며 등불의 빛을 유리병에 집중시킵니다. 이선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유리병을 집어들자 등불빛에 투과된 병 속의 내용물이 기묘한 유백색 빛을 내뿜습니다. 고생했다, 무명아. 호랑이를 잡던 내 기세가 아니었다면 이놈이 이런 소중한 선물을 남기고 갔을 리 없지. 나으리 놓쳤습니다요. 어찌나 날랜지 꼭 다람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 안에 든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놈이 저걸 찾으러 가마터에 온 모양인데. 이선은 대답 대신 유리병의 마개를 아주 살짝 열어 냄새를 맡습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지고 입술은 차갑게 굳어집니다. 이선은 병 안에서 침전되어 있는 하얀 가루와 투명한 액체를 돋보기로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공포가 아닌 거대한 음모의 퍼즐을 맞추는 탐정의 그것으로 번뜩입니다. 투명한 액체 속에 가라앉은 하얀 가루. 무명아,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다. 백미와 백선피, 그리고 비상을 특수한 비율로 배합해 달인 독약이다. 이선은 등불 아래에서 유리병을 비춰보며 머릿속에 담긴 조선의 법의학서 무얼록의 한 구절을 나지막이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이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애체 너머로 무명을 응시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그는 다시 시선을 병으로 돌려 그 안에 담긴 죽음의 배합을 설명합니다. 무언록에는 특정 독초를 달인 물에 신체를 장시간 노출하면 혈맥이 굳고 피부가 마비되면서 창백하게 탈색된다는 있다. 범인은 최 노인을 죽이기 전 이 약물을 몸에 바르고 뜨거운 가마의 증기를 쬐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피부는 도자기 유약처럼 매끄럽고 하얗게 굳어버리지. 최 노인은 죽어서 백자가 된 게 아니다. 산채로 살점이 딱딱한 흙처럼 굳어가는 고통을 견디다 숨을 거둔 것이야. 세상에. 그럼 최 노인은 산채로 자기 몸이 하얗게 굳어가는 걸 보며 죽었단 말씀입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참으로 잔인한 놈들입니다요.
이선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그의 무릎에는 숲의 흙과 이슬이 검게 묻어 있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도포자락을 가볍게 텁니다. 그는 유리병을 소매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으며 저 멀리 사홍원의 대가마가 있는 방향을 응시합니다. 이선이 얼굴 위로 등불에 일렁이는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그의 표정이 더욱 단호해집니다. 잔인함 뒤에는 항상 그만한 가치가 있는 욕망이 숨어 있는 법이지. 범인은 도자기 귀신의 전설을 빌려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이 독약이 오히려 그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것이다. 이선은 콧등의 애체를 손등으로 닦아낸 뒤 결연한 의지를 담아 무명을 바라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제 그 욕망의 실체를 확인할 시간이다. 무명아, 가마터의 도공들을 깨워라. 그리고 대가마의 불을 지필 준비를 해라. 범인이 구워낸 그 추악한 진실을 우리가 직접 가마 안에서 꺼내어 보여줘야겠구나. 이선과 무명의 그림자가 안개 낀 숲을 지나 사홍원의 심장부로 향합니다. 담은 깊었으나 이제 사홍원에는 그 어떤 낮보다도 뜨거운 진실의 불길이 타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남자의 뒤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고 범인이 남긴 기묘한 휘파람 소리는 이제 이선의 차가운 추리 속에 묻혀 사라져갑니다. 사홍원의 아침이 다시 밝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태양은 어제보다 훨씬 무겁고 뜨겁게 대지를 짓누릅니다. 분원의 중심, 거대한 용이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는 형상을 한 대가마 앞에는 사홍원의 모든 도공과 관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여들었습니다. 대가마의 아궁이에서는 이미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화하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주변의 공기를 아지랑이처럼 일렁이게 만들고 매캐한 참나무 장작의 연기는 안개 대신 마당을 가득 메웁니다. 가마의 붉은 불빛을 정면으로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기괴할 정도로 붉게 달구어도 있고 이마에는 긴장과 열기로 인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흐릅니다. 그 군중의 한복판에 이선이 서 있습니다. 가마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에 그의 남색 도포자락이 거칠게 휘날립니다. 이선은 콧등에 걸린 안경, 애체를 꺼내 손등으로 천천히 아주 정성스럽게 닦아냅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죠. 그것은 최노인이 마지막까지 가마 안에 넣으려 했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백자 사발 하나입니다. 이선은 그 사발을 양손으로 받쳐든 채 마치 신주단지라도 되는 양 지독하게 정중한 태도로 그릇의 매끄러운 곡선을 어루만집니다. 이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판관을 응시합니다. 박판관은 화려한 비단 소매로 연신 얼굴에 땀을 닦아내고 있지만 그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은 채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이선은 들고 있던 사발을 한 번 공중으로 가볍게 던졌다 봤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이라기엔 지나치게 둔탁하고 묵직한 마찰음이 사람들의 귓가를 울립니다. 박판관 나으리, 이 사발의 무게가 이상하리만큼 무겁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겉보기엔 흙을 빚어 구운 평범한 백자 사발 같지만 제 손끝에 전해지는 이 지독한 무게감은 결코 흙의 것이 아닙니다. 박판관은 당황함을 감추려는 듯 쥐고 있던 비단 무채를 탁 소리가 나게 거칠게 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게 치솟으며 공중에 흩어집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사홍원에서 도자기를 만들지 그럼 무엇을 만든단 말인가? 어서 그 사발을 내려놓게. 왕실에 올릴 귀한 진상품이야. 자네 같은 파직당한 선비가 함부로 손을 댈 물건이 아니란 말일세. 왕실에 올릴 물건이라 맞습니다. 나으리 말씀대로 이건 아주 귀한 물건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 하얀 껍데기 안에 숨겨진 내용물에 있습니다. 이선은 안경 너머의 눈을 가늘게 뜨며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자 하얀 사발 위로 푸른 힘줄이 솟아오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선의 손끝을 주시하고 가마의 불길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는 일촉즉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선의 팔이 허공을 크게 가릅니다. 이선이 사발을 바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던집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사홍원 마당의 정적을 찢어발깁니다.
하얀 사발 조각들이 사방으로 눈꽃처럼 튀어나가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도공들의 입에서 경악 섞인 신음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그 파편들 사이에서 쏟아진 것은 흙이 아니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눈부신 금빛이 꿈틀대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흙으로 빚은 도자기가 아니라 겉면에 하얀 유약을 발라 완벽하게 위장한 금괴였습니다. 부서진 백자 껍데기 속에서 쏟아진 순금의 덩어리들이 대가마의 불빛을 받아 번뜩이며 바닥을 굴러다닙니다. 사람들의 경악 섞인 숨소리가 파도처럼 마당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것은 흙으로 빚은 도자기가 아니라 겉면에 하얀 유약을 발라 완벽하게 위장한 금괴였습니다. 박판관, 당신은 국고로 들어가야 할 왕실의 금괴를 빼돌려 그 겉면에 백토 유약을 발랐지. 그 최노인의 명성을 이용해 이를 최고급 도자기인 것처럼 속여 청나라 상인들에게 밀수출하려 했던 거야. 평생 정직하게 흙과 불만을 벗삼아온 최노인이 이 추악한 비리를 눈치채자 당신은 비법을 전수받는다는 핑계로 그를 폐가마로 유인해 독살한 것이고, 이선의 목소리는 이제 가마의 불길보다 더 뜨거운 분노를 담아 박판관을 몰아세웁니다. 박판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고 그는 주위의 시선을 피하려 연신 눈동자를 굴립니다. 박판관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의 얼굴 근육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고 말을 내뱉을 때마다 입가에는 하얀 침술이 튀어오릅니다.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품속에서 날카로운 달검을 꺼내 휘두르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감히 판관인 나를 모함하다니. 저놈은 미친놈이다. 증거! 깨진 그릇 조각이 증거란 말이냐? 저놈을 당장 잡아라. 내 명을 거역하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박판관은 단검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병사들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공들의 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서려 있고 이선의 곁에는 거구의 무명이 묵직한 편곤을 바닥에 쿵 소리가 나게 내리치며 버티고 서 있습니다. 무명은 이빨을 드러내며 박판관을 향해 포식자 같은 미소를 짓습니다. 증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당신의 장화 밑창을 보시지. 어젯밤 폐가마터에서 무명과 다투다 당신이 밟았던 그 독약 성분이 당신의 가죽신 틈새에 고스란히 박혀 있다. 사체에서 발견된 백미와 비상의 혼합물, 그 치명적인 흔적이 당신의 발밑에서 진실을 외치고 있지 않나? 이선은 박판관의 발끝을 향해 손가락을 곧게 뻗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심판관의 선고처럼 들립니다. 박판관은 자신의 발밑을 내려다보더니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그는 소매로 자신의 장화를 미친 듯이 닦아내려 하지만 이미 모든 이의 시선은 그의 발끝에 묻은 하얀 흔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선은 천천히 안경을 벗어 품속에 넣습니다. 안경을 벗은 그의 눈매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서늘하게 빛납니다. 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주저앉은 박판관을 내려다봅니다. 진실은 가마 속 불길보다 뜨거운 법이지. 당신이 빚은 그 완벽한 백자는 결국 당신의 욕망을 태우는 불씨가 되었군. 이제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박판관은 넋이 나간 듯 허공을 응시하고 무명은 그의 뒷덜미를 거친 손길로 낚아채 일으킵니다. 박판관이 쥐고 있던 단검은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강 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을 냅니다. 사홍원의 대가마는 여전히 활활 타오르며 붉은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꽃은 그릇을 굽는 따스한 불꽃이 아니라 추악한 죄악을 낱낱이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길처럼 보입니다. 이선은 타오르는 가마를 뒤로 한 채 차분히 돌아섭니다. 그의 뒤로 무명이 죄인을 끌고 가고 길을 터주는 도공들은 이선의 뒷모습에 경의와 두려움이 가득 담긴 시선을 보냅니다. 폭풍 같은 수사가 휩쓸고 간 사홍원의 마당에는 이제 다시 깊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탐욕으로 일그러진 표정을 짓던 박 판관과 그 일당은 출동한 포졸들에 의해 밧줄에 묶인 채 개처럼 끌려갔고 그들이 남긴 비명과 악담만이 식어가는 가마터 주련을 맴돕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도공들이 다시 묵묵히 자리에 앉아 물레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휙, 휙.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물레소리는 마치 상처 입은 사홍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고동소리와도 같습니다. 이선은 그 소란에서 멀찍이 떨어져 가마터 끝자락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의 남색 도포자락은 새벽바람에 힘없이 펄럭이고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조그맣고 낡은 물건 하나를 꺼내듭니다. 그것은 최 노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손바닥이 터질 듯 꽉 움켜쥐고 있던 은재 놀이개입니다. 이선은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그 놀이개의 차가운 표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이선이 놀이개를 천천히 뒤집자 아침 햇살이 은빛 표면에 반사되며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날카로운 빛을 던집니다. 놀이개의 뒷면, 그 은밀한 곳에 새겨진 기이한 문양이 이선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 문양을 확인하는 순간 이선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콧등에 걸린 안경알 너머로 눈동자가 세차게 일렁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공사의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이선의 가문을 역적으로 몰아 단 하룻밤 만에 멸문시켰던 그 어두운 비밀 조직의 낙인이었습니다. 이선은 놀이개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그의 안색은 아침 안개보다도 더 투명하게 창백해집니다. 과거의 비명과 불길이 환청처럼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가고 이선은 지그시 눈을 감으며 밀려오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릅니다. 그때 무명이 묵직한 발걸음 소리를 내며 이선의 뒤로 다가옵니다. 무명은 이선의 어깨가 평소보다 작게 떨리고 있음을 눈치채고 평소의 장난기 어린 말투 대신 아주 낮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나으리, 이제 도성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말갈기도 다듬어 놓았고 짐도 다 꾸렸습니다요. 최 노인이 죽으면서까지 이 놀이개를 지키려 했던 건 어쩌면 나으리가 이곳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요. 그분은 이 그릇 안에 담긴 진실보다 이 놀이개에 담긴 어둠을 나으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이선은 무명의 말에 대답 대신 천천히 눈을 뜨고 안경을 고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고 예리한 탐정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는 손바닥에 놓인 놀이개를 한 번 꽉 쥐었다가 도포 소매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도성 쪽으로 뻗어 있는 길을 응시하며 나직이 읊조립니다. 그래, 진실은 때로 가마 속 불길보다 뜨겁고 때로는 백자보다 차가운 법이지. 최 노인은 자신의 목숨을 가마에 던져 내게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 그릇된 세상의 밑바닥에서 어떤 요괴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지 보라고 말이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 이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도포를 여미고 첫 발을 내딛습니다. 무명은 그 뒤를 묵묵히 따르며 허리춤의 편곤을 가시 한번 꽉 쥡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사홍원의 흙마당 위로 길게 늘어지며 안개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이제 사홍원 위로는 자욱했던 안개가 완전히 걷혔습니다. 분원의 높은 굴뚝에서는 다시 정직하고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하늘을 수놓습니다. 억울한 혼은 없어야 한다는 이선의 그 고독한 고집이 이제 사홍원을 넘어 한양의 가장 깊고 은밀한 심장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깨진 백자 조각 사이에서 추악한 금빛이 드러났듯 이제는 도성 곳곳에 숨겨진 더러운 진실들이 하나둘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선의 안경 아래 비친 세상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그가 내딛는 발걸음 아래에서는 이미 새로운 진실이 구워지고 있습니다.